강원도의 겨울 바람은 살을 애는 듯한 추위로 악명이 높았고, 전방 부대가 위치한 고지의 날씨는 평지보다 훨씬 더 가혹했다. 잿빛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진눈개비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대지를 휩쓸고 지나갔으며, 부대 정문 앞에 거대한 철제 구조물은 마치 침입자를 거부하는 괴물처럼 위압적으로 서 있었다. 그 황량하고 얼어붙은 풍경 속에서 한 노파가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힘겹게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낡은 코트는 세월의 때가 묻어 색이 바랬고, 머리에 쓴 두건은 거센 바람에 펄럭이며 금방이라도 벗겨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노파의 등에는 그녀의 몸집만 한 거대한 보따리가 들려 있었는데, 그 무게 때문에 허리가 굽어지면서 걸음걸이는 더욱 느리고 불안정해 보였다. 하지만 주름진 얼굴에 서린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정문의 위병소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단순한 방문객 이상의 단단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지만, 그녀는 잠시도 쉬지 않고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다. 이 험한 날씨에 홀로 부대를 찾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성벽 앞에 선 작은 개미처럼 무력하고 초라해 보일 뿐이었다. 위병소 안에서는 2명의 경계병이 난로 주위에 웅크리고 앉아 무료함을 달래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선임으로 보이는 김 병장은 군기가 빠진 자세로 의자에 기대어 있었고, 그의 눈은 졸음과 짜증으로 반쯤 감겨 있었다. 그는 저녁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이라 모든 것이 귀찮았고, 특히 이런 악천후 속에서 근무를 서야 한다는 사실에 불만이 가득 차 있었다. 옆에 있던 후임병은 선임의 눈치를 살피며 연신 히터의 온도를 조절하고 있었지만, 틈새로 스며드는 한기는 막을 수 없었다. 그때 창밖으로 희미하게 움직이는 물체가 그들의 시야에 들어왔다. 김 병장은 창문에 낀 선계를 장갑 낀 손으로 대충 문지르며 밖을 내다보았고, 눈보라 속에서 걸어오는 노파를 발견하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입에 물고 있던 이쑤시개를 뱉어내며 불쾌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는데, 이는 방문객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짜증에 가까웠다. 민간인 통제 구역인 이곳까지 마을버스도 없이 걸어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으나, 김 병장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연이 아니라 자신이 추운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는 욕설을 섞어가며 소총을 고쳐 메고는 느릿느릿하게 위병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노파가 정문 차당이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김 병장과 후임병이 앞을 가로막으며 위협적인 태도로 멈춰 설 것을 명령했다. 노파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멈춰 섰고, 꽁꽁 언 손으로 보따리의 매듭을 꽉 쥐며 그들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추위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땀방울이 맺혀 있다가 금세 식어버렸다. 그녀는 최대한 정중하고 온화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려 했지만, 돌아온 것은 군인들의 차갑고 경멸 섞인 시선뿐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마치 잡상인이나 길을 잃은 치매 노인 취급하며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김 병장은 거만한 태도로 턱을 치켜들며 노파에게 무슨 용건으로 왔는지 퉁명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연장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나 존중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권위적인 태도만이 가득했다.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내밀었는데 그곳에는 부대 주소와 사람의 이름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그녀는 손녀를 만나러 왔다고 말하며 멀리서 갓 지은 음식을 먹이고 싶은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왔다고 덧붙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지만 김 병장에게는 그저 듣기 싫은 소음일 뿐이었다. 종이에 적힌 이름을 확인한 김 병장은 코웃음을 치며 종이를 다시 노파에게 던지듯 돌려주었다. 그는 규정상 면회 시간이 아니며 사전에 예약되지 않은 면회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사실 융통성을 발휘하여 내선 전화로 확인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절차를 핑계로 귀찮은 상황을 빨리 종료시키고 싶어 했다. 노파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여 다시 한번 사정했지만 김 병장은 손사래를 치며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퇴거 불응으로 간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차가운 바람보다 더 매서운 것은 사람의 냉대였다. 하지만 노파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고 그녀의 태도에는 어딘가 모르게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져온 보따리를 가리키며 손녀가 좋아하는 떡과 반찬을 조금이라도 전해주고 싶다고 간곡히 부탁했다. 그녀의 눈빛은 애원하는 듯 했으나 비굴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그 깊은 곳에는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숨겨져 있었다. 김 병장은 그런 그녀의 태도가 묘하게 거슬렸고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느꼈는지 더욱 거칠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는 노파의 보따리를 군화발로 툭툭 건드리며 내용물을 의심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김 병장의 무례한 행동에 후임병조차 당황하여 선임의 눈치를 살폈지만 감히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노파는 자신의 소중한 보따리가 더러운 군화에 채이는 것을 보고 잠시 움찔했으나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보따리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젊은 군인에게 예의를 지킬 것을 요구했다. 그 말은 작았지만 묵직한 울림이 있었고 순간적으로 주변의 공기를 싸늘하게 만들었다. 김 병장은 예상치 못한 방역에 얼굴이 붉어지며 감히 민간인이 군인에게 훈계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소란스러운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자 위 병소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당직 사관이 인터폰을 통해 무슨 일이냐고 물어왔다. 김 병장은 과장된 몸짓으로 상황을 보고하며 노망난 할머니가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거짓 보고를 올렸다. 그는 사실을 왜곡하여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고 노파를 귀찮은 존재로 낙인 찍어 버렸다. 노파는 그 거짓말을 똑똑히 들었지만 변명하지 않고 그저 씁쓸한 표정으로 김 병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과거 자신이 지휘했던 수만 명의 병사들과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타락한 군인의 모습을 비교하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김 병장은 보고를 마친 후 승리감에 도취되어 더욱 기고만장해졌고 노파에게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작은 권력이 노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빨리 따뜻한 날로 앞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노파는 더 이상 말로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함을 깨닫고 품
안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그 수첩에는 그녀가 현역 시절 구축해 놓은, 지금은 전설이 되어버린 인맥들의 비상 연락망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넘기며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번호 하나를 찾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군문을 떠날 때 다시는 사용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번호였으나 눈앞에서 벌어지는 군 기강의 해이함과 인간 존엄의 상실을 목격하고는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김 병장은 노파가 수첩을 뒤적이는 모습을 보고 비웃으며 어디 총우석 이장님에게라도 전화할 셈이냐고 조롱했다. 그의 곁에 있던 후임병들도 덩달아 낄낄거리며 노파의 행동을 구경거리로 삼았다. 노파는 그들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꺼내어 신중하게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손가락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버튼을 누르는 동작 하나하나에는 군인의 절도와 확신이 배어 있었다. 신호음이 가는 동안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의 내면에서 타오르는 분노와 정의감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이 전화 한 통이 불러올 파장을 저 철없는 병사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신호음은 길게 이어졌고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전화가 연결되었다. 노파는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상대방의 관등 성명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자신의 이름을 먼저 밝혔다. 박명숙일세? 자네, 지금 자리에 있는가?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쉰 목소리와는 달리 또렷하고 힘이 넘쳤다. 그 순간 전화를 받은 상대방, 육군 제7사단 사단장 최무연 소장의 집무실에서는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당황과 환희가 뒤섞인 거친 숨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전해져 왔다. 김 병장은 노파가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하자 흥미를 잃은 듯 돌아서며 후임병에게 문을 닫으라고 손짓했다. 그는 노파가 기껏해야 가족에게 하소연하고 있을 것이라 짐작했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위협도 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위병소에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노파는 다시 차가운 바람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외롭거나 초라해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등 뒤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후광이 비치는 듯했고 이제 막 시작된 이 사건은 조용한 시골 부대를 발칵 뒤집어 놓을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위병소 안으로 돌아갔던 김 병장은 창밖을 내다보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눈보라 속에서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노파의 모습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내린 명령이 무시당했다고 느꼈고 저녁을 앞둔 시점에 묘한 반항심과 권위의식이 뒤섞여 끓어오르는 것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는 난로에 따뜻한 온기를 뒤로 한 채 다시 한번 거칠게 문을 열고 나섰고 그의 뒤를 따르는 후임병의 얼굴에는 난처함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김 병장의 군화 발소리는 얼어붙은 땅 위를 울리며 노파를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갔고 그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과 함께 거친 욕설이 쏟아져 나왔다. 노파는 방금 전 통화를 마친 휴대전화를 주머니 깊숙이 넣으며 다가오는 군인들을 담담하게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마음 한 구석에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사단장과의 통화가 연결되었으니 곧 조치가 취해지겠지만 그 짧은 공백 시간 동안 눈앞에 혈기왕성하고
분별력 없는 젊은이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김 병장은 노파의 코앞까지 다가와 삿대질을 하며 당장 꺼지라는 말을 못 알아들었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이는 단순히 규정을 집행하는 군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약자를 괴롭히며 쾌감을 느끼는 불량배의 모습에 가까웠다. 김 병장의 시선은 노파가 소중하게 끌어안고 있는 낡은 보따리에 머물렀고 그는 그것을 구실 삼아 노파를 더욱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보안 규정을 운운하며 그 보따리 안에 위험 물품이나 불법 녹음 장비가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의심을 제기했다. 사실 민간인의 소지품을 함부로 수색하는 것은 엄격한 절차가 필요한 일이었지만 폐쇄적인 군대 정문 앞에서 병장의 권력은 법보다 위에 있었다. 노파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김 병장은 막무가내로 손을 뻗어 보따리를 낚아채려 들었다. 거친 실랑이가 벌어지자 노파는 필사적으로 보따리를 지키려 했으나 건장한 20대 남성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김 병장은 노파의 저항을 비웃으며 거칠게 보따리를 빼앗았고 그 반동으로 노파는 눈 덮인 차가운 바닥에 중심을 잃고 쓰러질 뻔했다. 후임병이 놀라 움찔하며 다가서려 했지만 김 병장의 날카로운 눈초리에 기가 죽어 다시 뒷걸음질 쳤다. 김 병장은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보따리의 매듭을 거칠게 풀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폭발물도 녹음기도 아닌 낡은 플라스틱 반찬통들과 보자기에 쌓인 떡들이었다. 보따리가 열리자 차가운 겨울바람 사이로 구수한 쑥 냄새와 매콤한 김치 냄새가 확 퍼져나갔고 그것은 지극히 한국적이고 서민적인 향기였다. 그 냄새는 누군가에게는 그리운 고향의 냄새였겠지만 이미 심사가 뒤틀린 김 병장에게는 그저 불쾌하고 촌스러운 악취일 뿐이었다. 그는 반찬통을 하나씩 들어 올리며 마치 오물을 만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내용물을 확인한다는 핑계로 뚜껑을 엉성하게 열어젖혔다. 그 안에는 노파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갈비찜과 각종 밑반찬들이 빈틈없이 꽉 채워져 있었다. 김 병장은 갈비찜이 담긴 통을 흔들며 요즘 군대 짬밥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 이런 구질구질한 음식을 가져오냐며 비아냥거렸다. 그는 손녀가 이런 걸 먹으면 배탈이 날 거라며 자신의 말이 마치 위생을 걱정하는 충고인 양 포장했지만 그 말투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노파는 바닥에 엎드린 채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부모 없이 자란 손녀를 위해 할머니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자 정성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손은 분노로 떨렸지만 혹시나 손녀에게 해가 될까봐 입술을 깨물며 참아내고 있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김 병장은 장난삼아 반찬통 하나를 공중으로 던졌다가 받는 신용을 하며 노파를 희롱했다. 후임병은 선임의 도가 지나친 장난에 안절부절 못하며 말리고 싶은 눈치였지만 군대라는 엄격한 위계 질서 속에서 침묵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노파는 제발 그만두라고. 그건 내 손녀에게 줄 귀한 것이라고 애원했지만 김 병장은 그 애원을 즐기듯 더욱 짓궂게 행동했다. 그러다 결국 김 병장의 손에서 미끄러진 반찬통 하나가 시멘트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뚜껑이 열리며 붉은 양념이 하얀 눈 위로 흩뿌려졌다. 깨진 통에서 흘러나온 것은 노파가 가장 공을 들여 만든 양념 게장이었고 붉은 양념은 순백의 눈을 피처럼 붉게 물들였다. 사방으로 튀어버린 게 껍데기와 양념들은 마치 전장터의 파편처럼 처참하게 흩어졌고 그 참혹한 광경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 김 병장조차 잠시 당황한 듯했으나 곧바로 표정을 굳히며 자신의 실수를 노파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그는 노파가 보따리를 부실하게 묶어서 이런 사단이 난 것이라며 오히려 부대 앞을 더럽혔으니 청소비라도 내놓으라고 뻔뻔하게 소리쳤다. 노파는 바들거리는 다리로 겨우 몸을 일으켜 쏟아진 음식 앞으로 다가갔고 망가진 반찬들을 보며 만견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차가운 눈 위에 떨어진 게장 조각들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는데 그 손은 붉은 양념과 추위로 인해 금세 얼어붙고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처연하고 슬퍼서 지켜보던 후임병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 정도였지만 김 병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군화 발로 바닥에 남은 양념 자국을 문지르며 짜증을 냈다. 그는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잔인한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 이때 부대 안쪽 저 멀리서 급하게 달려오는 군용 차량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지만 위병소 앞의 소란 때문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노파의 손녀인 민중이는 사실 당직 근무 중이 아니었으나 악질적인 직속 상관에게 붙잡혀 의미 없는 서류 작업을 강요받고 있었기에 할머니의 도착 연락을 받지 못했던 것이었다. 민중위는 평소에도 성실하고 유능한 장교였지만 군 내부에 보이지 않는 파벌과 여성 장교에 대한 편견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디는 중이었다. 그녀는 할머니가 오신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창밖의 눈보라를 보며 고향에 계신 할머니 걱정만 하고 있었다. 다시 위병소 앞으로 돌아와 김 병장은 쭈그리고 앉아 음식을 줍는 노파의 등을 보며 마지막으로 잔인한 말을 내뱉었다. 그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음식은 개도 안 먹는다며 노파가 힘들게 모아 쥔 반찬 조각들을 발로 툭 쳐서 다시 흩트려 버렸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을 넘는 행동이었고 노파의 인내심을 끊어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흩어진 음식 조각들이 다시 눈밭에 뒹구는 순간 노파의 굽은 등이 서서히 펴지기 시작했다. 노파는 더 이상 음식을 줍지 않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동작에는 이전과는 다른 기이한 압박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흙과 양념이 묻은 손을 코트 자락에 대충 문지르고는 고개를 들어 김 병장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방금 전까지 애원하던 시골 할머니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천 명의 병사를 지휘하고 사선을 넘나들었던 지휘관의 눈빛이었으며 서리빨 같은 살기가 담겨 있어 긴 병장을 본능적으로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잠자던 호랑이가 깨어난 것이었다. 김 병장은 노파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지만 허세를 부리며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다. 그러나 노파는 대꾸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는데 그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겁고 공포스러웠다.
그녀는 발밑에 지시겨진 음식들을 슬픈 눈으로 잠시 내려다본 뒤 나지막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자네네는 오늘 군복을 입은 것을 후회하게 될 걸세. 그 말은 저주처럼 들렸고 차가운 바람을 타고 김병장의 귓가에 생생하게 박혔다. 바로 그 순간 부대 영내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며 정적을 깨뜨렸다. 그것은 일반적인 훈련 상황을 알리는 사이렌이 아니라 최고 지휘관의 긴급 출동이나 비상사태를 알리는 날카롭고 긴박한 경보음이었다. 김 병장과 후임병은 깜짝 놀라 부대 안쪽을 바라보았고 멀리서 여러 대의 차량이 전조등을 번쩍이며 정문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해 오는 것을 목격했다. 선두 차량에는 별 2개가 그려진 성판이 붉은색 덮개를 벗은 채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단장 전용 지휘 차량과 헌병대의 호위 차량들이 일으키는 흙먼지와 눈보라는 순식간에 위병소 앞을 덮쳤다. 김 병장은 사태 파악이 되지 않아 멍하니 서 있었지만 본능적인 공포가 그의 다리를 후들거리게 만들었다. 노파는 그 소란스러운 광경을 등지고 미동도 없이 서 있었는데 그녀의 작고 왜소한 등은 다가오는 거대한 차량 행렬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맞이하는 주인처럼 당당해 보였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김 병장이 저지른 오만함의 대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형태로 그에게 되돌아오고 있었다. 시간을 잠시 되돌려 정문 위병소에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사단 본부 상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7사단 사단장 최무연 소장의 집무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참모들은 사단장의 불호령이 떨어질까 노심초사하며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있었다. 최무연 소장은 불곰이라는 별명답게 거대한 체구와 불같은 성격을 가진 인물로 군 기강 확립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원칙주의자였다. 그는 방금 막 끝난 작전 회의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참모장을 매섭게 질책하던 중이었고 집무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그 살얼음판 같은 정적을 깨뜨린 것은 책상 한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유선 전화기의 벨소리였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군용 통신망이 아닌 사단장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비상 직통 회선이었다. 이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통틀어도 손에 꼽을 정도였기에 벨소리가 울리자마자 집무실 내의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최 소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질책을 멈추고 투박한 손으로 수화기를 들어 올렸는데 그의 표정에는 중요한 보고나 상부의 지시일 것이라는 짐작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초해무현입니다. 굵고 낮은 목소리로 관등 성명을 대는 사단장의 태도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위엄이 넘쳤으나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의 표정은 급격하게 무너져 내렸다. 자네, 지금 자리에 있는가? 라는 차분하지만 서늘한 노파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리자 최 소장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얼굴색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는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 거대한 체구가 의자를 뒤로 밀쳐낼 만큼 격렬한 반응이었다. 참모들은 난생 처음 보는 사단장의 당황한 모습에 넋을 잃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최 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십니까? 라고 되물으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수화기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 호칭은 군대라는 계급사회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사적인 존경과 두려움이 극도로 응축된 단어였다. 수화기 너머의 노파. 박명숙은 별다른 설명 없이 자신이 지금 부대의 정문 앞에 있으며 위병소 아이들과 작은 마찰이 있었다고 담담하게 전했다. 그녀의 목소리 뒤로 들려오는 바람소리와 병사들의 거친 고함은 초의 소장에게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번에 짐작하게 했다. 전화가 끊기자마자 최 소장은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포효하며 비서실장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당장 차 대기시켜 1호차 아니 경호 차량까지 전부 띄워 정문으로 간다.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있었고 눈빛은 누군가를 집어삼킬 듯 흉흉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영문을 모르는 비서실장이 당황하여 각하 10분 뒤에 군단장님 화상회의가 라고 말을 꺼내려 했으나 최 소장은 책상을 내리치며 회의고 뭐고 다 취소하라고 일갈했다. 사단장에게 있어 지금 정문에 와 있는 그분의 안위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본청 건물은 비상벨이 울린 것처럼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사단장이 외투도 제대로 걸치지 않은 채 복도를 전력 질주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뒤따르는 참모들과 전속 부관들은 사단장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 허겁지겁 달려야 했고 복도에서 마주친 장병들은 벽에 붙어 경례를 하면서도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최 소장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자신을 군인으로 만들어 주었고 한때 국군의 정신적 지주였던 그녀가 자신의 부하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뿐이었다. 그는 달리면서도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만약 그녀에게 털끝만큼이라도 상처가 났다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다시 시점은 현재의 위병소 앞. 김 병장과 후임병은 멀리서 몰려오는 차량 행렬과 요란한 사이렌 소리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었다. 김 병장은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여전히 이 상황이 눈앞에 초라한 노파 때문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단지 재수없게도 불시에 사단장의 검열이 들이닥친 것이라고 오판했고 바닥에 널러진 음식물 쓰레기가 자신의 군 생활을 끝장낼 증거라고 생각하여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의 머릿속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야 한다는 비겁한 생존 본능으로 가득 찼다. 김 병장은 다급하게 후임병에게 눈짓을 하며 바닥에 흩어진 게장과 반찬 통들을 치우라고 소리 없는 아우성을 쳤다. 그리고 자신은 노파에게 다가가 거칠게 등을 떠밀며 사단장님이 오시니 눈에 띄지 않게 저 구석으로 꺼지라고 위협했다. 그는 노파를 시야에서 치워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었으나 노파는 마치 뿌리 깊은 거목처럼 제자리에 박혀 꿈적도 하지 않았다. 김 병장의 손이 노파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채는 순간 선두 차량이 굉음을 내며 위병소 바로 앞에 급정거했고 타이어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다. 지휘 차량인 1호차 레토나와 뒤따르던 호위 차량들이 일제히 멈춰 서자. 위병소 주변은 순식간에 헤드라이트 불빛과 엔진 열기로 가득 찼다. 차량에서 무장한 헌병들이 뛰어내려 순식간에 위병소 주변을 에워쌌고 그들의 절도 있는 동작과 살벌한 분위기는 김 병장의 영혼을 짓누르기에 충분했다.
헌병들은 총구를 들이대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시선은 김 병장과 후임병을 잠재적인 범죄자 보듯 날카롭게 쏘아보고 있었다. 김 병장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으며 떨리는 손을 허벅지에 붙이고 부동자세를 취하려 애썼다. 1호차의 뒷좌석 문이 열리기도 전에 운전병이 황급히 내려 문을 열어주려 했으나 안에서 문이 거칠게 박차고 열렸다. 그 안에서 튀어나오듯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최무현 사단장이었는데 그는 정모조차 쓰지 않은 헝클어진 머리에 전투복 상의 단추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 흐트러진 모습이었다. 평소 완벽한 복장 상태를 강조하던 사단장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힘든 광경이었으나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주변의 눈보라를 잠재울 만큼 압도적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그의 눈은 광기 어린 걱정과 분노로 충혈되어 있었다. 김 병장은 사단장이 내리자마자 목이 터져라 충성을 외치며 경례를 올렸고 옆에 있던 후임병도 반사적으로 따라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공포로 인해 갈라지고 떨렸지만 사단장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했다. 초의 소장은 경례를 받아주기는커녕 거수경례를 하고 있는 병사들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곧장 그들의 뒤쪽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김 병장은 사단장의 시선이 자신을 지나쳐 등 뒤에 노파에게 향하는 것을 느끼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설마 하는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쳤지만 그는 애써 그 생각을 부정하려 들었다. 최 소장의 시선이 멈춘 곳에는 눈바람 속에 홀로 서 있는 작고 왜소한 노파와 그녀의 발밑에 처참하게 지시겨진 붉은 양념 자국들이 있었다. 그 참혹한 광경을 목격한 순간 최 소장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고 거친 숨소리가 일순간 멈췄다. 바닥에 널브러진 깨진 반찬통과 흙탕물에 젖은 떡들은 그가 존경해 마지 않는 분의 마음이 어떻게 유린당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질끈 감았다 떴고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분노를 억누르려 노력했다. 사단 본부 건물 쪽에서도 뒤늦게 연락을 받은 민중위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멀리서 봐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와 사단장의 차량을 보고 사색이 되어 달려오고 있었다. 민중위는 자신의 할머니가 와 계시다는 사실을 이제야 전해 들었고 평소 엄격하기로 소문난 사단장이 현장에 있다는 사실에 다리가 풀릴 지경이었다. 그녀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고통 속에서도 오직 할머니 걱정뿐이었지만 위병소 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의 상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최무현 소장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노파를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가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뽀드득거리는 눈 밟는 소리가 정적 속에 크게 울려 퍼졌고 주변의 도열한 참모들과 헌병들은 침을 꼴깍 삼키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김 병장은 사단장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줄 알고 눈을 질끈 감으며 처분을 기다렸으나 사단장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스쳐 지나갔다. 사단장의 어깨가 김 병장의 어깨를 살짝 스쳤을 뿐인데도 김 병장은 마치 거대한 바위에 부딪힌 듯한 충격을 받고 휘청거렸다. 노파,
박명숙 여사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거구에 장군을 올려다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오랜만에 만난 제제 대한 반가움과 자신의 현재 처지에 대한 민망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하려 했지만 꽁꽁 언 손은 말을 듣지 않았다. 최 소장은 그녀의 붉게 튼 손과 얇은 코트,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번갈아 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가장 용맹했던 여전사가 고작 철없는 병사들에게 이런 수모를 겪었다는 사실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사단장은 노파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춰 섰고 그 거대한 그림자가 노파를 완전히 덮었다. 주변의 모든 군인이 숨을 죽이고 다음 행동을 주시하는 가운데 최 소장의 무릎이 서서히 굽혀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이었다. 별 2개를 단 장군이, 사단 전체를 호령하는 지휘관이 눈 덮인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으려 하고 있었다. 김 병장의 눈은 공포와 경악으로 튀어나올 듯 커졌고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존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물이었음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음을 그제야 뼈저리게 실감했다. 초의 소장은 차가운 눈바닥에 양무릎을 꿇고 노파의 시선보다 더 낮은 곳으로 자신의 머리를 숙였다. 그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고 목구멍에서는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오직 눈앞의 노파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뿐이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존경의 표시를 넘어 군인으로서의 양심과 도덕성이 붕괴된 현장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자 사죄였다. 바람은 여전히 매섭게 불고 있었지만 위 병소 앞의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멀리서 뛰어오던 민중위도 그 광경을 보고 제자리에 멈춰 섰고 입을 틀어막으며 눈물을 흘렸다. 사단장의 행동은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다. 그것은 계급장이 주는 권위보다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더 위에 있다는 무언의 가르침이었다. 이제 곧 사단장의 입에서 나올 첫 마디가 이 부대의 운명과 김 병장의 미래를 결정지을 심판의 선고가 될 것이었다. 최무현 사단장의 무릎이 차가운 눈밭에 닿는 순간 위병소 주변의 시간은 마치 정지한 듯 멈춰 섰다. 휘몰아치던 눈보라 소리마저 잠시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장병의 호흡도 일시 정지되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 그것도 불같은 성격으로 유명한 야전사령관이 꾀죄죄한 민간인 노파 앞에 오체투지하듯 무릎을 꿇은 광경은 그 누구의 상상력으로도 그려낼 수 없었던 비현실적인 장면이었다. 김 병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꺼풀을 몇 번이나 깜빡였지만 눈앞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의 심장은 공포를 넘어선 경련을 일으키며 흉곽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다. 사범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 못난 제자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최 소장의 입에서 흘러나온 첫 마디는 주변을 더욱 큰 충격에 빠뜨렸다. 사범님이라는 호칭은 단순히 학교 은사를 부르는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생활 내내 그를 지탱해온 정신적 지주이자 그가 가장 나약했던 시절 그를 강철 같은 군인으로 조련해낸 스승에 대한 극존칭이었다.
최 소장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은 채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감히 노파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의 어깨 위에 쌓이는 눈송이가 그의 참담한 심정을 대변하는 듯했다. 박명숙 여사는 발치에 엎드린 거구의 사내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최무현은 언제나 패기 넘치고 정의로웠던 청년 장교였는데 이제는 머리가 희끗한 장군이 되어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는 꽁꽁 언 손을 뻗어 최 소장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일어나게, 최 장군. 자네가 무릎을 꿇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날씨가 춥네. 어서 일어나.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을 견뎌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연민과 위엄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초의 소장은 일어날 줄을 몰랐고 오히려 바닥에 흩어진 붉은 양념 자국과 깨진 반찬 통들을 보며 몸을 더욱 낮췄다. 그는 맨손으로 눈 위에 떨어진 게장 조각을 집어들었는데 날카로운 게 껍데기에 손가락이 찔려 피가 배어 나왔지만 개의치 않았다. 제가 가르친 병사들이 감히 사범님의 정성을. 최 소장은 말을 잇지 못한 채 오열하듯 흐느꼈다. 그 음식들이 어떤 의미인지, 그녀가 이 먼 길을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을지 너무나 잘 알기에 부하들의 만행이 자신의 살을 도려내는 것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 그제야 김 병장의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엉켜 있던 상황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자신이 짓밟고 조롱했던 그 노파가 단순한 잡상인이 아니라 사단장이 사범님이라 부르며 숭배하는 존재라는 사실이 뇌리에 꽂혔다. 순간 김 병장의 다리 사이로 뜨뜻미지근한 액체가 흐르는 듯한 굴욕적인 감각이 스쳐 지나갔고 전신에 소름이 돋으며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그는 자신이 걷어찼던 것이 낡은 플라스틱 통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줄이었음을 깨달았다. 옆에 서 있던 후임병은 이미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아 버린 상태였다. 초의 소장은 떨리는 손으로 깨진 반찬 통들을 조심스럽게 자신의 야전상의 주머니에 담았다. 흙과 눈이 묻은 음식을 더러워하는 기색 하나 없이 마치 성스러운 유물이라도 다루듯 소중하게 챙기는 모습은 지켜보는 이들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그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고 노파를 향해 다시 한번 깊게 허리 숙여 절했다. 그리고 그가 몸을 돌려 위병소 쪽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눈빛은 방금 전의 눈물, 어린 모습과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그곳에는 먹이를 노리는 맹수의 살기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당직 사관, 그리고 위병조장. 최 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치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쇠사슬 소리처럼 묵직하고 섬뜩했다. 멀리서 굳어있던 당직 사관이 비명을 지르듯 관등 성명을 대며 달려왔고 김 병장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차마 입을 떼지 못했다. 최 소장은 김 병장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김 병장의 심장을 짓밟는 듯한 압박감을 주었다. 최 소장은 김 병장의 코앞에서 멈춰 서서 그의 멱살을 잡지 않았음에도 그를 질식시킬 듯한 기세로 내려다보았다. 네 놈이냐? 초의 소장의 질문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의 무게는 1000톤의 바위와도 같았다. 김 병장은 입술을 달달 떨며 변명하려 했지만
혀가 마비된 듯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규정에 따라서 그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앵무새처럼 규정을 운운하려 했으나 그 말이 사단장의 영린을 건드렸음을 깨닫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최 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며 김 병장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으르렁거렸다. 규정 대한민국 육군 규정 어디에 어머니가 가져온 음식을 발로 차라는 조항이 있더냐. 그때 멀리서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민중위가 현장에 도착했다.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 즉 사단장이 할머니 곁에 서 있고 병사들이 사색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상황을 직감했다. 할머니, 그녀의 비명 같은 외침이 정막을 깨뜨렸고 민중위는 체면도 잊은 차에 달려와 박명숙 여사의 품에 안겼다. 손녀를 본 박 여사의 표정이 그제야 아이처럼 환하게 풀리며 손녀의 등을 토닥였다. 우리 강아지 많이 야위었구나. 그 따뜻한 재회의 장면은 김 병장이 저지른 폐륜적인 행동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김 병장은 민중위가 노파를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마지막 희망조차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무시하고 괴롭혔던 간부의 가족, 그것도 사단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가족을 건드린 것이다. 그는 이제 군기 교육대나 영창 수준의 징계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이것은 군형법상의 모욕죄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 사회적 매장을 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그의 눈앞이 캄캄해지며 현기증이 일었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최 소장은 민중위와 할머니의 재회를 잠시 지켜보다가 다시 차가운 눈으로 헌병 대장을 불렀다. 지금 당장 이 위병소 근무자 전원 무장 해제하고 체포해. 그의 명령은 단호했고 자비란 찾아볼 수 없었다. 헌병들이 즉각적으로 움직여 김 병장과 후임병의 소총을 회수하고 그들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김 병장은 바닥에 얼굴이 처박히면서 차가운 눈의 감촉과 함께 비참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는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공포에 질린 목구멍에서는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만 새어 나올 뿐이었다. 그리고 감찰 참모 최 소장은 멈추지 않았다. 이 시간부로 사단 전 예하 부대에 비상을 걸어라. 내일 아침까지 전 장병 군장 결속하고 연병장에 집합시킨다. 내가 직접 정신교육을 하겠다. 사단장의 분노는 단순히 병사 몇 명을 처벌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사단 전체의 기강을 뿌리째 뽑아 고치겠다는 선전포고로 이어졌다. 참모들은 사단장의 명령을 받아 적으며 손을 떨었고 이 소식은 삽시간에 무전망을 타고 전방의 모든 초소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7사단 전체에 불어닥칠 피바람에 서막이 올랐다. 박 여사는 헌병들에게 끌려가는 젊은 병사들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복수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군인이 군인다움을 잃어버린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최 소장의 소매를 잡았다. 최 장군,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굴지 말게. 다 못 가르친 어른들의 잘못이 아니겠나. 그녀의 자비로운 말은 오히려 최 소장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팠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다. 아닙니다. 사범님,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입니다. 오늘 저는 제 군 생활의 명예를 걸고 이놈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폭풍 같은 소동이 지나가고 위병소 앞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그 공기의 질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팽팽한 긴장감과 두려움이 감도는 가운데 초의 소장은 직접 박 여사의 짐을 챙겨들었다. 흙투성이가 된 보따리를 자신의 어깨에 둘러매고 그는 공손하게 박 여사와 민중위를 자신의 지휘 차량으로 안내했다. 최고사령관이 짐꾼을 자처하며 노파를 모시는 모습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군인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교훈으로 각인되었다. 김 병장이 끌려간 눈밭 위에는 붉은 게장 양념만이 핏자국처럼 선명하게 남아 그날의 비극을 증언하고 있었다. 사단장 집무실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밖에서 불어오는 눈보라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하고 아늑했다. 최무현 소장은 젖은 외투를 벗어 던질 새도 없이 박명숙 여사를 소파의 상석에 모시고 직접 따뜻한 차를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당번병이 하겠다고 나섰지만 초의 소장은 손사래를 치며 물러가게 했고 대한민국 육군의 소장이 직접 주전자를 들고 물을 끓이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민중위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옆에 서 있었지만 박 여사는 마치 익숙한 일인 양 편안하게 앉아 손수건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닦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폭풍우를 겪고 난 사람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평온했다. 최 소장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쌍화차 한 잔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박 여사 앞에 놓으며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관사가 비좁아 제대로 된 대접도 못 해드려 죄송합니다. 사범님, 진작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전방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는 핑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중위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할머니가 단순히 시골에서 농사나 짓던 분인 줄만 알았지. 사단장이 이토록 깍듯하게 모시는 존재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민중위의 의구심을 눈치챈 최 소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민중위를 바라보았다. 민중위, 자네는 자네 조모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눈치구먼. 그는 잠시 창밖을 응시하며 회상에 잠기더니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분은 내가 소위 시절 육군 특수전 사령부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교관이자 대간첩 작전의 전설이셨던 백호 박명숙 대위님이시다. 그 말은 민중위에게 있어 청천벽력과도 같은 충격이었다. 할머니의 굽은 등과 거친 손마디가 농사일 때문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헌신과 혹독한 훈련의 흔적이었다니 믿기지 않았다.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 아군의 퇴로를 확보하고 부상당한 나를 업고 산을 내려오신 분이 바로 자네 할머니야. 최 소장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그때 입으신 부상으로 군복을 벗으셔야 했지만 그분의 전술과 정신은 우리 세대의 모든 지휘관에게 교과서가 되었다네. 방 안에는 엄숙한 정적이 흘렀고 민중위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할머니가 왜 군인이 되는 것을 그토록 반대했는지, 그리고 막상 군인이 되었을 때 왜 묵묵히 지켜만 보셨는지 그 깊은 뜻을 이제야 헤아릴 수 있었다. 같은 시각 사단 헌병대 조사실의 풍경은 집무실과는 정반대로 차갑고 살벌했다. 무장 해제된 차에 끌려온 김 병장과 후임병은 군화끈과 허리띠마저
압수당한 채 유치장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공포에 떨고 있었다. 김 병장은 더 이상 위병소에서 보였던 거만한 선임병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절망감과 도대체 그 노파가 누구길래 사단장이 직접 나섰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다. 철창 밖을 오가는 헌병들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들의 심장은 조여들었고 숨이 막혀왔다. 잠시 후 철문이 열리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헌병대장이 들어왔고 그 뒤를 이어 최무연 사단장이 천천히 조사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사단장은 집무실에서 보여주었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 전장의 지휘관과 같은 서늘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깨지고 흙이 묻은 플라스틱 반찬통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그것은 김 병장이 발로 찼던 바로 그 개장통이었다. 최 소장은 말없이 탁자 위에 그 통을 올려놓았고 그 소리는 마치 판사의 망치 소리처럼 조사실 안에 울려 퍼졌다. 김 병장과 후임병은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 부동자세를 취했지만 다리가 심하게 떨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다. 최 소장은 의자에 앉지 않고 그들을 내려다보며 지극히 건조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뭔지 아나. 김 병장은 입술을 달달 떨며 반찬입니다 라고 겨우 대답했다. 최 소장은 피식 헛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다. 틀렸다. 이건 반찬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켜야 했던 국민의 마음이고 누군가의 어머니가 쏟은 피와 땀이다. 너희는 오늘 적군이 아니라 너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을 공격했다. 최 소장의 질책은 고함을 지르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게 그들의 가슴을 후벼 팠다. 너희가 입고 있는 그 군복, 쥐고 있는 소총, 먹고 있는 밥, 전부 저런 분들의 세금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감히 그 주인을 물어뜯어 최 소장은 탁자 위의 반찬통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저분은 너희 같은 놈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나라를 위해 다리 하나를 희생하신 분이다. 그런 분 앞에서 고작 병장, 계급장 하나 달았다고 권력을 휘둘러 그게 너희가 배운 군인 정신인가. 김 병장은 그제야 자신이 건드린 노파의 정체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실감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오열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단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울음소리는 처절했지만 최 소장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김 병장의 눈물을 동정하지 않았다. 지금의 눈물은 진정한 반성이라기보다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악어의 눈물에 소가 넘어가기엔 최 소장은 너무 많은 전장을 겪은 노련한 군인이었다. 용서 초의 소장은 차갑게 되물으며 김 병장 앞으로 다가갔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저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다 해도 군법과 나의 양심은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헌병대장을 돌아보며 짧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이 녀석들 즉시 영창에 수감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최고 수위로 다스린다. 그리고 내일 아침 전 장병 집합 때 이 녀석들을 연병장 단상에 세워라. 모든 병사가 이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보게 할 것이다. 그것은 군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수치이자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헌병들이 다시 김 병장과 후임병을 끌어내기 시작했고
그들의 비명 섞인 울음소리가 복도 멀어지며 잦아들었다. 최 소장은 탁자 위에 남겨진 깨진 반찬통을 다시 집어들고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겉면에 묻은 흙은 닦여 나갔지만 찌그러진 플라스틱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그 상처난 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마치 무너진 군 기강과 상처 입은 신뢰를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이 쓰렸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7사단을 완전히 새로운 부대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다시 집무실로 돌아온 초해 소장의 표정은 한결 정돈되어 있었다. 그는 박 여사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처리 결과를 보고했다. 아이들은 규정대로 엄벌에 처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셨겠지만 부디 노여움을 푸십시오. 박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온화한 미소로 답했다. 자네가 알아서 잘하겠지. 하지만 너무 미워하지는 말게.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겠나. 군대라는 곳이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괴물을 만들기도 하니까. 그녀의 말에는 군 생활의 명과 암을 모두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통찰이 담겨 있었다. 민중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그녀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너무나 죄송했다. 할머니가 그런 대단한 분인 줄도 모르고 자신이 군생활 힘들다고 투정 부렸던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었다. 최 소장은 그런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명숙 대위와 앳된 모습의 최무현 소위가 전우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범님, 기억하십니까? 30년 전 천리 행군을 마치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최 소장이 사진을 건네자 박 여사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기억하다마다 그때 자네 참 많이 울었었지. 두 사람은 잠시 과거의 추억에 잠겨 미소를 지었다. 폭풍 같았던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었다. 초의 소장은 내일 아침 있을 정운 집합을 떠올리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내일은 단순히 병사들을 벌하는 날이 아니라 잊혀진 군인 정신을 다시 깨우는 날이 될 것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눈보라는 잦아들었지만 사단 영내의 불빛들은 꺼지지 않았다. 참모들은 밤을 새워 징계 절차와 훈시 내용을 준비했고 병사들은 내무반에서 웅성거리며 오늘 있었던 엄청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김 병장의 몰락은 병사들에게 공포를 넘어선 거대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누구도 감히 군기를 어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내일 아침 연병장에서 울려 퍼질 사단장의 사자후가 벌써부터 들리는 듯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제7사단 연병장은 살기를 띤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동이 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새벽빛 아래 완전 군장을 갖춘 수천 명의 장병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고 그들이 내뿜는 하얀 입김은 거대한 구름이 되어 연병장 상공을 뒤덮었다. 평소라면 활기찬 구호 소리로 가득 찼을 아침 점호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그 누구도 감히 기침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살을 애는 듯한 영하의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단상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사단장의 서슬 퍼런 분노였다. 모든 병사의 시선은 단상 한가운데 무릎 꿇려 있는 2명의 죄인에게 쏠려 있었다. 단상 위에는
포승줄에 묶인 김 병장과 그의 후임병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군복을 입은 군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계급장과 부대 마크가 모두 뜯겨나간 헐벗은 전투복은 그들의 처참한 현재 상황을 대변하고 있었고,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초췌한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위병소의 제왕처럼 군림하며 민간인을 조롱했던 김 병장은 이제 사단 전체의 경멸 어린 시선을 받아내며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처럼 흐느끼고 있었다. 그 울음소리는 연병장의 정적 속에서 더욱 비참하게 들렸다. 최무현 사단장이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굉음 같은 잡음이 병사들의 고막을 때렸다. 그는 별도의 훈시 원고도 없이 단지 손에 들고 있던 깨진 플라스틱 반찬통을 높이 치켜들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번들거리는 그 볼품없는 플라스틱 조각은 이 엄숙한 군사 재판의 유일한 증거물이자 흉기였다. 최 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수천 명의 병사들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제군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이것은 어제 너희 전우가 정문을 찾아온 한 어머니의 가슴에 박아버린 대못이다. 최 소장은 반찬통을 연탁 위에 광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어제 이 시간 한 노모가 손녀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겠다고 이 험한 고개를 넘어왔다. 그런데 우리 부대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위병소 근무자가 그분의 정성을 군우와 발로 짓밟고 조롱하고 내쫓으려 했다. 사단장의 목소리가 점점 격앙되면서 연병장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되었다. 병사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 만행의 주인공이 저기 무릎 꿇은 김 병장이라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폐륜이었다. 내어희가 입고 있는 군복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주어진 수의다. 그런데 국민을 지키기는커녕 힘없는 노인에게 권력을 휘둘러 최 소장의 호통은 벼락처럼 떨어졌다. 너희가 춥고 배고플 때 너희를 먹여 살린 것이 누구인가? 바로 저런 분들의 피와 땀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국가에 충성할 수 있으며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전우를 지킬 수 있겠는가? 사단장의 일갈은 병사들, 개개인의 양심을 깊숙이 찔렀고 여기저기서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는 병사들이 속출했다. 그리고 초의 소장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단상 아래쪽 귀빈석에 앉아있는 박명숙 여사를 가리켰다. 그리고 너희가 노망난 할미라고 조롱했던 저분이 누구인지 아는가? 모든 시선이 낡은 코트를 입은 왜소한 노파에게 집중되었다. 최 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가장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저분은 30년 전 무장공비 소탕 작전에서 내 목숨을 구하고 수많은 간첩을 잡으며 이 나라를 지켜낸 전설적인 전쟁 영웅, 백호 박명숙 예비역 대위시다. 그 순간 연병장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 수천 명의 병사가 동시에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려왔다. 전설 속의 인물, 교범에서나 보았던 영웅이 바로 눈앞에 저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라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다. 김 병장은 그 사실을 듣고 혼절할 듯이 몸을 휘청거렸다.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군인들의 대선배이자 살아있는 역사였다는 사실은 그의 죄를 씻을 수 없는 신성모독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무지는 죄가 아니라고들 하지만 오만함과 결합된 무지는 용서받지 못할 대역죄였다. 최 소장은 다시 김병장과 후임병을 돌아보며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에 본 사단장은 군법에 의거 위병소 근무자 김철수 병장 외 1명을 군형법상 상관 모욕 및 근무지 이탈, 민간인에 대한 가혹 행위 혐의로 즉시 구속 수감한다. 또한 징계위원회를 통해 최고 수위의 처벌인 불명예 전역을 추진할 것이다. 단호하고 가차없는 처분이었다. 불명예 전역은 군 생활의 기록이 영원히 빨간 줄로 남아 사회생활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군인에게 있어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형벌이었다. 헌병들이 다시 들이닥쳐 축 늘어진 김 병장과 후임병을 끌어내렸다. 그들이 질질 끌려가는 모습은 전 장병에게 군복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의 말로를 똑똑히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이 되었다. 최 소장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자세를 고쳐 섰다. 오늘 우리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다. 강한 군대는 좋은 무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신과 도덕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의 목소리는 엄숙했고 병사들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비장한 각오가 서리기 시작했다. 연설을 마친 초의 소장은 단상에서 내려와 박명숙 여사가 앉아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구령 조정관을 향해 눈짓을 보냈다. 사단, 차렷 박명숙 예비역 대위님께 대하여 받들어 총, 구령 소리와 함께 수천 명의 병사가 일제히 소총을 받쳐들며 경례를 올렸다. 충성, 수천 개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지축을 뒤흔들었고 그 웅장한 함성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것은 늙은 영웅에 대한 최고의 유의자, 무너진 군 기강을 다시 세우겠다는 7사단의 맹세였다. 단상 옆에 서 있던 민중위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수천 명의 후배 군인들이 자신의 할머니에게 경례하는 이 장엄한 광경은 그녀의 평생 기억에 남을 장면이었다. 박 여사는 자리에서 힘겹게 일어나 굽은 허리를 곧게 펴고 떨리는 손을 임에 가져다 대며 거수경례로 답했다. 비록 군복은 입지 않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그 누구보다 완벽하고 당당한 군인이었다. 그녀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맺혔고 그 눈물은 지난 세월의 회한과 후배들에 대한 기특함이 뒤섞인 결정체였다. 아침 점호가 끝나고 병사들이 해산할 때까지 연병장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병사들은 각자의 내무반으로 돌아가면서도 서로 말을 아꼈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자리 잡았다. 김 병장의 비극은 안타까웠지만 그로 인해 7사단은 잃어버렸던 군인 정신을 되찾았다. 최무현 사단장과 박명숙 여사가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과 존경의 가치는 100번의 정신교육보다 더 강력한 울림이 되어 병사들의 뼛속 깊이 각인되었다. 연병장에서의 서슬, 퍼런 훈시가 끝난 후 사단 사령부의 공기는 한층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무현 사단장은 박명숙 여사와 민중위를 자신의 집무실에 딸린 작은 접견실로 안내했는데 그곳에는 화려한 만찬 대신 소박한 식탁이 차려져 있었다.
메뉴는 사단장이 평소 즐겨 먹는다는 된장찌개와 몇 가지 나물 반찬, 그리고 막 지어낸 따뜻한 쌀밥이었다. 이는 최고 지휘관의 권위를 내려놓고 스승이자 은인인 박 여사를 가장 편안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대접하고 싶은 최 소장의 배려가 담긴 식단이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 앞에서는 장군의 위엄도, 과거의 영광도 잠시 뒤로 한 채 오직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최 소장은 직접 박 여사의 밥그릇에 찌개를 덜어주며 투박한 손길로 수저를 챙겨주었다. 사범님,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관사 조리병 솜씨가 제법이라 웬만한 식당보다 낫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어서 드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칭찬을 기대하는 듯한 설렘이 묻어 있었다. 박 여사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숟가락을 들었다. 고맙네. 장군이 떠주는 밥을 다 먹어보고 내 오늘 호강하는구먼. 냄새가 아주 구수한 게 옛날 생각도 나고 좋아.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민중이는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밥을 먹는 마는 둥 하고 있었는데 가슴 속에서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할머니가 숟가락을 드시는 모습, 사단장이 물을 따라주는 모습 하나하나가 비현실적으로 다가오면서도 동시에 가슴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다. 그녀는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군인이라는 직업의 본질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계급이 높다고 해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계급에 걸맞은 인품과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진정한 존경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다. 식사가 중반쯤 접어들었을 때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최 장군, 아까 그 병사들 너무 가혹하게 다루지는 말게나 젊은 혈기에 실수할 수도 있는 법 아니겠나. 자네가 본보기로 삼으려는 뜻은 알겠지만 그 아이들의 인생까지 망가뜨리는 건 내가 원치 않네. 그녀는 자신에게 모욕을 주었던 김 병장과 후임병을 걱정하고 있었다. 자신은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객일 뿐이지만 그들은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창창한 젊은이들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쓰였던 것이다. 그녀의 넓은 아량은 듣는 이들을 다시 한번 숙연하게 만들었다. 최 소장은 수저를 내려놓고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다. 사범님, 그 마음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군대는 실수를 용납하되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는 박 여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오늘 제가 그들을 엄벌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김 병장이 나와 또 다른 국민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군복을 입은 자가 자신이 지켜야 할 대상을 공격하는 것은 아군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것과 다름없는 반역입니다. 그의 말에는 타협할 수 없는 군인으로서의 신념이 강하게 배어 있었다. 박 여사는 제자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 말이 맞아. 내가 늙어서 마음이 약해졌나 보네. 장군은 장군의 법이 있는 법이지.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그래도 그 아이들이 죗값을 치르고 난 뒤에는 다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자네가 한 번쯤은 길을 열어주게. 사람을 버리는 건 쉽지만 고쳐 쓰는 건 어려운 법이니까 그것이 진정한 지휘관의 능력이 아니겠나. 그녀의 조언은
엄격함 속에 숨겨진 자비로움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묵직한 가르침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따뜻한 숭늉을 마실 때쯤 초의 소장은 민중위에게 시선을 돌렸다. 민중위. 오늘 많이 놀랐지. 자네 조모님은 나뿐만 아니라 이 나라 군대의 살아있는 역사 같은 분이시다. 자네가 그 피를 이어받았으니 앞으로 군 생활이 쉽지만은 않을 거야. 그는 민중위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부심을 심어주고 싶어 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후광에 기대지 말고 자네 스스로 실력을 증명해라. 박 대위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오직 실력과 헌신으로 부하들의 존경을 얻어내야 한다. 알겠나? 민중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차려 자세를 취하며 큰 소리로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단장님. 할머니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는 부끄럽지 않은 장교가 되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침보다 훨씬 더 단단해져 있었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다. 박 여사는 손녀의 씩씩한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자신이 걷던 험난한 군인의 길을 손녀가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더 컸다. 세대를 뛰어넘는 군인 정신의 계승이 이 작은 식탁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오후가 되어 박 여사가 떠날 시간이 다가오자 사단장과 참모들은 정문까지 배웅을 나왔다. 아침까지만 해도 눈보라가 몰아치던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게 개어 있었고 따스한 햇살이 눈 덮인 부대 정영을 비추고 있었다. 정문 위병소에는 새로운 근무자들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들의 자세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고 눈빛은 살아있었다. 그들은 사단장과 박 여사가 나타나자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경례 구호를 외쳤고 그 소리에는 진심 어린 종영과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최 소장은 자신의 1호차로 박 여사를 대까지 모셔다 드리려 했으나 박 여사는 극구 사양했다. 아닐세. 내 발로 왔으니 내 발로 가겠네. 그리고 버스 타는 재미도 쏠쏠해. 군용차 타고 동네 들어가면 사람들 논란이 그만두게. 그녀는 끝까지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태도를 고수했다. 초의 소장은 아쉬워하면서도 스승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기에 대신 부관에게 지시하여 터미널까지 안전하게 모시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준비해둔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어 박 여사의 손에 쥐어주었다. 사범님, 이건 뇌물이 아니라 제자가 스승님께 드리는 작은 용돈입니다. 그리고 최 소장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쑥스러운 듯 덧붙였다. 아까 깨진 게장 제가 다 주워 담았습니다. 비록 먹지는 못하겠지만 사범님의 정성은 제가 하나도 남김없이 가슴에 담았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제가 꼭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거구의 장군이 노인 앞에서 아이처럼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지켜보는 장병들의 가슴을 다시 한번 뭉클하게 만들었다. 박 여사는 초의 소장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네, 최 장군. 자네 덕분에 오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가네. 부디 몸 조심하고 나라 잘 지켜주게. 자네만 믿고 나는 두 다리 뻗고 자겠네. 그녀는 손녀 민중이를 한 번 꼭 안아준 뒤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위병소를 빠져나갔다. 낡은 코트를 입고 지팡이를 짚은 채 멀어져 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올 때보다 훨씬 더 커 보이고 위대해 보였다. 그것은 평생을 국가와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거인의 등이었다. 박 여사가 떠난 뒤 제7사단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다. 위병소는 더 이상 권위적인 통제구역이 아니라 부대를 방문하는 국민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친절과 봉사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면회객들을 위한 대기실이 새로 정비되었고 병사들은 방문객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예의를 갖추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그날의 사건이 있었고 병사들 사이에서는 할머니의 개장이라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구전되기 시작했다. 오만함이 어떻게 패망을 부르는지 그리고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교훈이었다. 민중귀 또한 몰라보게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소극적이거나 눈치를 보는 장교가 아니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가르침대로 병사들과 함께 뒹굴며 훈련하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 병사들은 처음에는 그녀가 사단장과 아는 사이라는 사실 때문에 어려워했지만 점차 그녀의 진정성과 능력에 감복하여 진심으로 따르게 되었다. 그녀는 백호의 손녀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민중위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부대 내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지휘관으로 성장해 나갔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최무연 사단장은 전역을 앞두고 마지막 순시를 돌던 중 정문 위병소 앞에 멈춰 섰다. 1년 전 그날처럼 눈이 내리고 있었고 위병소 앞에는 갓 전입 온 신병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다. 초의 소장은 차에서 내려 눈을 맞으며 위병소 주변을 천천히 걸었다. 바닥 어딘가에 묻혀 있을지 모를 붉은 양념 자국은 이미 씻겨 나가고 없었지만 그날의 기억만은 그의 가슴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위병소 한편에 새로 세워진 작은 표지석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국민을 섬기는 군대, 강한 힘은 겸손에서 나온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그날 박명숙 여사가 남기고 간 무언의 가르침을 최 소장이 직접 글로 옮겨 적은 것이었다. 그는 표지석을 손으로 쓸어보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사범님, 보고 계십니까? 약속대로 부끄럽지 않은 군대를 만들고 떠납니다. 그의 입계는 후련함과 자부심이 섞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저 멀리서 면회에 온 가족을 맞이하는 위병소 근무자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서 오십시오. 날씨가 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따뜻한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예전의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따뜻한 배려와 절도 있는 친절만이 가득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줄 치킨을 들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근무자는 깍듯하게 허리 숙여 인사했고 짐을 들어드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풍경이 바로 초의 소장이 꿈꾸던 그리고 박 여사가 바랐던 군대의 모습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 하지만 전설은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강원도의 험준한 산자락, 어딘가에 위치한 제7사단. 그 정문 앞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영웅들의 발자국이 남아 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을 따라 수많은 젊은이가 군복의 의미를 배우고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한 구분 등에 노모가 남긴 교훈은 눈 녹은 물처럼 땅속 깊이 스며들어 언제까지나 이 부대를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가 되어줄 것이다. 진눈개비가 흩날리는 하늘을 향해 초의 소장은 마지막으로 거수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떠나간 스승에 대한 경례이자 이 땅을 지키고 있는 모든 어머니와 그 어머니들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치는 모든 군인에 대한 경례였다. 충성, 그의 힘찬 구호가 눈보라를 뚫고 메아리 쳤고 사단 정문 위로 펄럭이는 태극기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자랑스럽게 빛나고 있었다.